채권자 대위 신청 보겠습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 부르죠?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텐데요. 문제는 갑은 등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요 을에게는 채권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요 을은 채무자라는 뜻이 될 겁니다. 이 채무자 을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을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오겠죠. 맞습니까? 이게 무서워서 을은 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을을 보호하는 게 옳겠습니까? A를 보호하는 게 옳겠습니까? 만약에 이 채무자 을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기에 이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까? 따라서 채무자보다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채권자 보호 장치를 하나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는 우리민법 제404조의 채권자 대위권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권리에 근거한 규정이에요. 채권자 대위권. 따라서 이 채권자 대위권에 근거해서 우리 등기법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채권자 대위 신청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원칙적인 권리는 아니겠죠. 왜? 등기 신청은 의뢰하는 것이 원칙인데 채권자에게 등기 신청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예외적인 권리가 될 겁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대단히 엄격합니다. 이 요건은 첫 번째,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를 피보전 권리라고 불러요. 채권자가 대위 신청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채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보전 당하는 권리는 A가 가진 채권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A가 가진 채권을 피보전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지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근거해서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피대위 권리라고 부릅니다. 이건 피보전 권리. 이를 피대위 권리. 대신 행사당하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어려운데요. 이 등기는, 요 등기는 채무자에게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요건이에요. 채무자에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기서 분리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불이익이란 뜻이죠. 맞습니까? 불이익은 누가 갖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갖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번째 요건이 의미하는 바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면 이 채권자 대위권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채무자는 등기 의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채무자가 얘죠. 그런데 등기 의무자는 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면 채무자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는 채권자가 이쪽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채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채권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까? 갑의 이름으로. 그렇죠.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있겠죠.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이 채권자는
강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 행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왜?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강제 집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요건이 의미하는 바는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신 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 좀 이해가 쉽지가 않죠? 네. 그 다음에 각각의 요건을 좀 더 보셔야 되는데 이때 이 채권자가 가진 채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아무 채권이나 상관이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그 종류가 뭐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물권적 청구권이어도 상관이 없고 채권적 청구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특정 채권이어도 상관이 없고 불특정 채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기 위해서는 아무 채권인가와 관계없이 어떤 채권이건 간에 대위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등기신청권은 여기 보시면 이 채권자가 행사하는 등기신청권은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입니까? 아니면 사실에 관한 등기신청입니까? 이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사실에 관한 등기입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죠. 따라서 이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실에 관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면 채권자는 대신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에 관한 등기 뭐가 있습니까? 표제부 등기. 예를 들어서 분필 등기. 채권자의 입장에서 일부 매매에 의해서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토지를 분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분필 등기도 채권자는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관한 등기건 권리에 관한 등기건 상관없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채권자 대신 신청의 요건이 됩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때 1년 후에 을은 병과 또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을과 병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병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을 명의로 등기가 된 다음에 병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중간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아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 명의로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을 명의로 등기가 되고 병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런데 갑은 등기를 해주고자 하는데 을은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 명의로 등기할 수 없죠. 따라서 이 을의 등기 신청권을 이 병이 대신 신청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 그러면 따져보면 됩니다. 첫 번째, 이 병에게 채권이 있습니까? 있어요? 있죠. 매매계약 체결되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겠죠. 두 번째,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습니까? 등기 신청권이 있죠. 세 번째, 이 을명의 등기는 을에게 불리한 등기입니까? 아니죠. 을이 등기 권리자 아닙니까? 을에게 불리한 등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채권자는 이 을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해서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겁니까? 을의 명의로. 맞습니까? 그러면 이 대위 신청과 요 병명의 등기 신청은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등기 신청을 통해서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겁니까?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등기 사건이에요. 따라서 두 개의 등기 신청을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동시에 한다면 등기가는 일이 적어지니까 좋아는 할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어떤 필연성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별개의 다른 등기 신청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후에 여기 파란색이 없죠. 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여기 보시면 병은
정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정은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이 정은 요 대위 신청을 또 한 번 대위 신청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중의 대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이중의 대위 신청. 그러면 이것도 따져보면 돼요. 정은 채권이 있습니까? 매매계약 체결되었으니까 채권이 존재하죠. 채무자는 등기신청권이 있습니까? 요 대위신청권도 등기신청권이에요. 따라서 등기신청권이 있죠. 또한 이 등기는 을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죠. 요 등기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을 명의의 등기는 병에게 불리한 등기입니까? 불리한 등기는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이 대위신청을 또 한 번 대위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중의 대위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이중의 대위신청.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 더. 여기 보시면요. 을이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요 채권자가 등기신청하는 게 뭡니까? 대위신청이죠. 그러면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원래의 등기신청이 공동이면 대위신청도 공동이 되는 겁니다. 원래의 등기신청이 공동이면 대위신청도 공동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하는데 갑이 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갑이 신축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 상태에서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을 명의로 등기를 갖추기 위해서 먼저 등기부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건 뭡니까? 보전 등기가 될 겁니다. 따라서 갑이 보전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부를 만들어야지만 을 명의로 이전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갑이 보전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전 등기 신청권을 요 을이 대신 행사할 수가 있느냐? 따져보면 됩니다. 먼저 요 을에게 채권이 있습니까? 있죠. 매매계약 체결되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을 겁니다.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습니까? 등기 신청권이 있죠. 또한 이 갑명의 보전 등기는 갑에게 불리한 등기는 아니죠. 따라서 이 보전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래의 등기가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대위 신청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등기가 단독이면 대위 신청도 단독, 본래의 등기가 공동이면 대위 신청도 공동. 맞습니까? 안 맞아요. 맞죠?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하나 더 합니다. 처음에는 요 갑이 등기를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요 채권자가 이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대위 신청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요 갑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을이 오면 등기를 해주겠지만 요 A가 오면 나는 너 모르니까 등기를 해줄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도 있죠. 이거 가능합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요 갑이 등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렇다면 요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결서를 받아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요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판결서가 한 장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A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결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원고가 기록이 될 테고요. A 그리고 피고가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갑.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판결문을 가지고 A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판결서를 받은 요 A가 귀찮아지니까 판결서를 을에게 주면서 네가 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해달라. 이자를 면제해 줄 테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요 A는 을은 이 판결서를 가지고 A가 받은 판결서를 가지고 요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힌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에만 발생합니다. 네? 따라서 이 판결서의 효력은 을에게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칩니다. 그러면 을은 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제기가 됐다는 사실을 요 채무자가 알았다면
알았다면 이 채무자 을은 이 소송 절차에 참여했어야만 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요 채무자 을이 알았다면 요 을은 그 소송 절차에 참여했어야만 됩니다. 민사소송법적으로. 그러면 참여가 이루어졌다면 여기에 원고 파트에 누가 추가가 되는 겁니까? 을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알았다면 추가가 될 수가 있고 따라서 판결효력 미치겠습니까? 미칠 겁니다. 이때는 판결서를 가지고 을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알 수 있었다면이 아닙니다. 알았다면 판결의 효력은 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을이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구도 민법에서도 출제될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보겠습니다. 250쪽에 채권자 대위 신청이 나오는데요. 첫째 줄 보시면 채권자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라는 문구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민법 제404조에서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규정에서 채권자에게 인정하는 고유한 권리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404조에 근거한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채권자 고유의 권리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신청하겠습니까? 채권자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요건이 나와 있죠. 요건은 세 가지가 있죠.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을 것, 그 종류는 묻지 않죠. 물청이건 채청이건 특정 채권이건 불특정 채권이건 상관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되겠죠. 이 등기 신청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원칙이겠지만 사실에 관한 등기도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면 대위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제일 어렵죠. 이 등기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여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라고 한다면 그 채권자는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가 될 테고 그 등기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신청인이 나와 있는데 본래의 신청이 단독 신청이면 대위 신청도 단독 신청, 본래의 신청이 공동 신청이면 대위 신청도 공동 신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채권자가 채무자 앞으로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것과 채권자 자기 자신 앞으로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별개의 신청이다. 말씀드렸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대위 신청과 이 병명의 등기 신청은 별개의 등기 신청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디귿 C를 보시면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중의 대위 신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중의 대위 신청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등기 실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체크하셔서 이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기억, 니은 다 체크하셔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그 정도만 보실 겁니다. 이제 253쪽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보실 텐데요. 대리인이 뭔지는 민법에서 다 하셨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 민법에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허용되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죠. 다만 채무의 이행은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를 이행하는 게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게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 신청 행위는 채무 이행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의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 관한 법리가 등기법에는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리는 이 부분이 아마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부분도 예전에는 출제가 잘 됐는데요. 전산 등기부로 바뀌면서 이제 약간 이제 변화가 나타나서 잘 출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그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자기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 부르나요? 등기 의무자. 을을 뭐라 부릅니까? 등기 관리자.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 등기를 신청할 때 갑과 을은 등기 신청 정보라는 것을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제공된 등기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이를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불러요. 신청 정보에 있는 내용을 등기부에 옮겨 적는 거, 이게 바로 등기를 실행하는 겁니다. 등기가 실행이 되면 그 실행된 등기들은 이 등기 기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등기부는 공시장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공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공시가 이루어지는 정보들은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는 등기들은 아주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여기에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관이 하는 일은 이쪽에 있는 내용을 이쪽에 옮겨 적는 거예요. 여기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 공시되는 정보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공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을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를 첨부정보라고 부릅니다.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정보들을 갑과 을은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됩니다. 이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이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관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이 돼서 여기의 내용이 정확함이 담보가 됐다면 이제 이쪽에 옮겨 적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때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첨부된 내용을 가지고 이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 이를 형식적 심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첨부된 내용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관은 갑과 을을 등기소로 소환해서 신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면 등기관이 갑과 을에게 찾아가서 현장에 가서 신문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소환해서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권이라고 불러요. 등기관은 사법권이 없죠. 사법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법원이나 수사기관만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관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등기관은 소환해서 심사할 수도 없고 찾아가서 심사할 수도 없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할 권한만 갖고 있는 겁니다. 의심이 된다면 그냥 각하해버리는 것이지, 그냥 각하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지, 즉 거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소환해서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를 형식적 심사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은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9조의 타이틀이 각하사유라는 타이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유에 해당이 될 때는 등기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이를 각하결정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각하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각자가 무릎 각자고 이게 아래 하자예요. 신청서의 내용을, 신청서를 무릎 밑으로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각하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용어라서 이렇게 싸가지 없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공무원들이 각하결정, 무릎 밑으로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현대 언어로 쓴다면 이거예요. 거부. 등기 신청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각하결정, 거부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각하사유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2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1호, 제2호, 제3호부터 시작해서 제11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제1호는 그 내용이 뭡니까? 관할을 위반한 경우. 관할을 위반한 경우 등기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제1호 위반. 제2호 위반 뭡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때도 등기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3호부터 11호까지는 저도 잘 몰라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 각하사유가 비중이 다릅니다. 중요도가 달라요.
어디서 나눠지느냐면 여기서 나눠집니다. 여기서 나눠지게 돼요. 이때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런데 등기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이 등기의 효력이 인정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각하해야 되겠죠. 그런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를 규정한 겁니다. 이거는 하자가 굉장히 크다라고 평가해요. 하자가 너무 크니까 공시 기능은 없다라고 봅니다. 공시 기능이 없다면 이 등기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죠. 당연히 무효인 등기가 아까 보신 거예요. 당연히 무효인 등기가 등기부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면 이 신청을 통해서라도 말소시켜야 됩니다. 이게 세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3호부터 11호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해야 되겠죠. 그런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이때는 하자가 굉장히 작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자가 작기 때문에 하자가 조금 있기 때문에 공시 기능은 있는 등기라고 봅니다. 공시 기능이 있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공시 기능이 있으니까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당연히 무효인 등기가 아닌 때 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도 없을 겁니다. 이것도 세트라고 얘기했죠. 이때 당연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어느 경우가 유효라고 했습니까?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고 한다면 이 등기는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고 한다면 이 등기는 무효.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 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무슨 절차라고 했습니까? 민사소송 절차에서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첫째 시간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상의 불합치는 바로 이 아래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규정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그때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당연무효도 아닙니다. 직권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 유효.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데 아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중간 생략 등기,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무효 등기, 유효. 맞습니까? 그 세 가지는 전부 다 원칙이 실체관계에 부합해요. 따라서 이쪽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유효로. 다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부터 보겠다는 겁니다. 신청 정보부터 보고 첨부 정보를 볼 건데요. 좀 어려운 내용을 할 겁니다. 오늘 먼저 신청 정보는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마다 신청 정보 하나씩 등기소에 제공해야 돼요. 1 등기 신청 사건 1 신청 정보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신청 사건 하나마다 신청 정보 하나씩 등기소에 제공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죠. 따라서 건물에 대한 등기 신청 사건과 토지에 관한 등기 신청 사건은 신청 정보 따로따로 이렇게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따로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일괄 신청. 그렇죠? 일괄 신청의 경우에는 따로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기는 토지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도 있고요.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런데 이 을이 갑의 건물을 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넘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을이 건물만 사겠습니까?
근데 건물만 사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네? 법정지상권. 그렇죠.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을은 당연히 토지도 매입하고자 할 겁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을이 취득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까지 신청 정보를 따로 제공하는 것은 이건 불합리하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괄 신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일괄 신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세 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되는데 일괄 신청은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이지만 신청 정보 하나로 해결하는 게 일괄 신청이죠. 맞습니까? 네. 이 일괄 신청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건물과 토지는 관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관할 동일. 그렇죠. 첫 번째, 관할이 동일할 때. 두 번째, 이 등기 원인은 뭡니까? 매매. 등기 원인이 동일하죠. 따라서 등기 원인이 동일할 것. 세 번째, 이 등기와 이 등기는 전부 다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죠. 따라서 등기 목적이 동일할 것.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는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일지라도 신청 정보 하나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일괄 신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책을 보시면 신청 정보의 기록 방법이 나와 있는데 원칙은 뭐라고요?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일 때는 신청 정보 하나씩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일지라도 신청 정보 하나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이를 일괄 신청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거기 일괄 신청이 나와 있는데요. 255쪽을 보시면 이걸 잘 음미하셔야 돼요. 한번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등기 목적 동일, 등기 원인 동일.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일괄 신청이 인정된다. 그러면 여기서 등기 목적 동일, 등기 원인 동일, 관할 동일. 그때 일괄 신청이 가능하죠. 두 번째,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일할 때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관할 동일, 등기 원인 동일, 등기 목적 동일. 이때 일괄 신청이 이루어지죠. 두 번째,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이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할이 동일하다면 이때도 일괄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일괄 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이 동일하다면 이때도 일괄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일괄 신청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되세요? 안 되세요? 법조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법조문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보십니다. 여기서 공통된 요건은 뭔가요? 이거겠죠. 여기서도 관할 동일이 필요하고 이쪽에서도 관할 동일은 필요하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기억이 나와 있는데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대법원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법원 규칙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기억 니은 디귿은 대법원 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먼저 기억을 보시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게 뭡니까? 등기 원인 동일입니다. 이게 바로 등기 원인 동일이에요. 공동저당권 민법에서 공부하셨죠? 네,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바로 공동저당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공동저당이니까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 있겠죠. 맞습니까? 그 계약이 부동산마다 전부 다 등기 원인이에요. 따라서 등기 원인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 문구가 민법에서. 그 다음에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등기 목적 동일입니다. 그리고 전제로서 전제로서 등기법 규정에서 관할 동의를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등기법에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등기 규칙에 나와 있고요. 등기법에서 관할 동의라고 아까 먼저 전제로 깔고 있었죠. 네. 따라서 일괄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등기 원인 동일, 등기 목적 동일, 관할 동일.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쉬우니까. 니은과 디귿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잘 출제는 안 하지만 이 기억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도 보겠습니다. 이런 거 니은 디귿 같은 것이 해결이 되면 이제 10개 쪽으로 가는 겁니다. 보통은 5개, 6개 득점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니은 디귿 정도가 해결이 되면 이제 10개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도 고득점이 가능해요. 어디 소화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갑이 있습니다. 갑이. 그리고 여기 세무서도 존재해요. 그리고 갑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갑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납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참 부러워요. 제가 납부하는 세금은 주세와 담배세밖에 없는데 이 양반은 부동산 세금을 내니까 참 부럽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기뻐서라도 납부할 것 같은데 여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세무서에서 먼저 독촉하겠죠. 독촉을 계속 했는데도 계속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체납처분은 뭐냐면 납부하는 것을 지체했다는 처분입니다. 납부를 지체했다는 처분. 체납처분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부동산을 통해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강제로 징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갑이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서 이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해버리면 세무서에서 이 부동산을 통해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없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다른 곳에 처분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분 제한. 기억나십니까? 처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즉 압류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가짜가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할관청의 어떤 행정처분은 자력 집행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서가 없어도 자력으로 강제 집행할 수가 있어요. 자력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판결서를 구태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아니라 곧장 압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압류가 들어가면 이제 이걸 공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등기소에다가 이 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써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압류 등기가 촉탁이 되면 이제 압류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넘깁니까? 경매 절차로 넘길 겁니다. 이 경매 절차는 공매라고 불러요. 공매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공매 절차는 경매 절차와 똑같습니다. 이유는 이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가 공매에도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구조예요. 공매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공매 절차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자가 나타날 겁니다. 경락인, 즉 매수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매수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취득하겠죠? 취득했으니까 무슨 등기 하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매수인은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한을 받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경이라는 자가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요 A에게 인수될까요? 인수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 대금이 나오겠죠? 이 대금으로부터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순위에 맞춰서. 맞습니까? 따라서 이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할까요? 아니면 깨끗한 소유권 취득할까요?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한다면 이 A가 그 부담을 인수하고 돈 내겠습니까? 안 낼 거예요. 그래서 다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 말소시켜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겠죠? 말소시킨 다음에 이 매수인에게 넘겨야 될 겁니다. 또한 이거 내버려 둬야 될까요? 말소시켜야 될까요? 이것도
강제로 징수했으니까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말소 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몇 개의 등기 시청 사건입니까? 3개. 그런데 이 3개의 등기 시청 사건은 이 세무서가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포함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날이 동일하다면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등기는 세무서가 주관하게 돼요. 따라서 세무서의 일괄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 3가지 등기는 일괄촉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날이 동일하다면. 가날은 동일하죠. 똑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하는 거니까 가날이 동일하고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절차니까 국세 징수의 목적으로 이 절차들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때는 일괄촉탁이 가능하다고 등기 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거기 니은에 나와 있죠. 먼저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 이거는 A 명의로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권리 이전의 등기. 그 다음에 2번 공매 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 이게 소멸한다 그랬죠? 공매 처분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등기의 말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3번째 체납 처분에 관한 압류 등기의 말소.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의 말소. 이것은 국세를 징수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절차니까 이 절차에 의한 것들이니까 일괄촉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가 촉탁합니까? 세무서가 등기소에 촉탁하게 될 겁니다. 좀 어렵죠? 네. 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내용이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좀 더 쉬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얼마를? 10억 원을. 그냥 안 빌려줄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거예요. 요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할 테고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변제기에 이것이 변제가 되지 않다는 겁니다. 변제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이 저당권자가 등기소에 가서, 아니요, 법원에 가서 경매를 청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저당권의 권능은 경매 청구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당권의 권능 중에 하나가 경매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이 경매를 청구할 땐 등기부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매가 청구가 돼요. 등기부가 있죠. 저당권 등기가 된 등기부. 그 등기부를 제출하면 경매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돼요.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왜 등기를 해야 되느냐면 경매 개시 결정이 나오자마자 요 갑이 이걸 다른 자에게 처분할 수가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나면 등기를 촉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촉탁이 됐을 때고 등기관은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될 때고 경락인이 있을 겁니다. 얘도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경락인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을 테고 이때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매각대금이 나올 겁니다. 경락대금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순위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아까 경매 청구권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또 우선 변제권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의 권능은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변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변제가 되고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멸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가 말소가 되고 이제 이 등기도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A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 저당권 등기의 말소 등기와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 등기는 저당권 실행이라는 하나의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들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3가지 등기는 일괄촉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당권 실행 목적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들이기 때문에 일괄적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실행을 주관하는 국가기관은 누구겠습니까? 법원입니다. 법원이 이 세 가지 등기를 일괄적탁하겠다는 겁니다. 어렵죠? 네. 쉬우세요? 쉽다면 강사가 훌륭한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걸 한 겁니다. 그러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이걸 얘기하겠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요즘은 경락인이라는 용어보다 매수인이라는 용어를 더 씁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저당권 등기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니까 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죠. 따라서 말소시켜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등기. 이것도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경매 절차가 종결이 되면 따라서 말소 등기. 이 세 개의 등기는 이 집행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촉탁합니다. 일괄적으로 촉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니은 디귿 정도가 이제 공부가 되시면 10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실력이. 네, 그 다음에 신청 정보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57쪽의 특수한 기록사항입니다. 요거 체크하셔서 암기하셔야 되는데 먼저 오른쪽 같은 경우 임의적 정보 내용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에 체크되어 있습니까?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소유권 보전 등기에서 기록하지 않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냥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의적 정보 내용들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외우시라고 했습니까?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건 전부 다 뭐라고요? 임의적 정보 내용. 그렇죠. 두 번째, 기간의 의미가 있다면 이것도 다 임의적 정보 내용이라고 했죠. 존속기간, 변제기, 시기, 종기 이딴 것들은 전부 다 임의적 정보사항이라고 했죠. 임의적 정보 내용, 임의적 정보사항. 그 다음에 돈의 의미가 있다면 이것도 임의적 정보사항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돈. 다만 제외가 되는 것이 두 개가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전세금과 차익. 요거는 필수적 정보 내용이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골라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필요적 정보사항들 이런 것들은 이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제가 표로 그려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프린트에도 제가 그려놨습니다. 이것도 민법 지식을 가지고 하나씩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기억 안 나시겠죠? 물론. 네, 2월달 강의를 들어보세요.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첨부 정보가 나오는데 먼저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가 나와 있네요. 이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